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물론 개정 과목이 익숙해지는 것은 뭐 2달이 가고 6개월이 가면 익숙해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이 개정 과목이 최대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뭐였죠? 상품을 팔고서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요. 외상으로 팔고 어음을 받았다. 이 둘을 합쳐서 뭘 한다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근데 일단 입문하면 제일 불편한 게 용어인데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개정 과목들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오늘 이제 분계를 할 텐데 오늘부터 이렇게 분계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보면 외상매출금이라든지 받을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매출채권으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출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안 했을까요? 구분 안 한 이유. 일반 정보 이용자들이 외상매출금이다 받을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본들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르니까 구태 그렇게 제공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매출채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놓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런 개정 과목들을 하나씩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요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좀 익숙해지면 개정 과목이 익숙해지면 분계가 편해집니다. 지난주에 분계가 괴롭다 그랬죠.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도 없고 뭔가 익숙해지려면 시간도 좀 흘러가야 되는데 실은 이 분계가 어렵다는 것은 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개정 과목을 빨리 내가 다 섭렵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어떤 개정 과목을 쓰는 게 좋은지 외상매출금이 좋은지 아니면 받을음이 좋은 건지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소는 상기업입니까? 제조기업입니까? 상기업이죠. 그러면 다이소가 그냥 상품들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100만원. 자, 어떻게 분계하면 될까요? 거기는 볼펜도 있을 것이고 뭐 각종 종류들이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상품이 1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말을 안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면 현금. 근데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근데 다이소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이 100만원 생긴 거예요. 이자 수입이 100만원 생겼다. 이거는 분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이자 수입을 다이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왔으면 현금이 100만원 들어왔다. 근데 이거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수익이죠. 수익이면 재무상태표 쪽입니까? 손익계산서 쪽입니까?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뭘 기록했죠? 손, 비용, 익, 수익. 그럼 여기에 수익. 그죠? 이자 수익. 이렇게 분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분계하는 게 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놓고 이런 회계상 사건을 가지고 개정 과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개정 과목을 만드는 그 과정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이 개정 과목을 좀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일단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교재 가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펼쳐 놓으세요.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자, 교재는 53페이지만 딱 펼쳐 놓으면 돼요. 자, 요런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칠판만 딱 봅시다. 여기서 6번하고 7번만 한번 볼까요? 6번, 7번을 보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상품이 들어온 거죠.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은, 미리 말을 해버렸네. 상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자산이죠. 자산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데 재무상태표 어느 쪽입니까? 자산은 차변 쪽. 그러면 이 둘은 그냥 차변 쪽. 차변에다가 상품 40만원, 30만원. 근데 대변 쪽. 대변 쪽은 이제 기록할 게 다르죠. 하나는 외상이래요. 하나는 엄을 지급했대요. 이게 자꾸 뭔가 계정 과목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먼저 7, 8번입니다. 자, 7번하고 8번을 비교해 보세요. 7번하고 8번을.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먼저 상품이 들어왔네요. 상품이 40만원 들어왔다. 그럼 대변 쪽에 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외상이래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부채. 재무상태표는 부채는 어디에 기록하기로 했습니까? 대변 쪽. 즉 부채가 대변에 오면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그런데 8번을 보세요. 8번에 차변은 똑같겠다. 그죠? 상품이 30만원 들어왔다. 근데 대변에는요. 엄을 받은 거. 엄을 받은 게 아니라 엄을 지급한 거죠. 받았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받으름. 지급하는 거니까 지급.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제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때는 이걸 합쳐가지고 매입 채무 70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요 형태로 다 펼쳐놓고요. 자, 계속 우리는 이제 오늘은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합시다. 자, 다시 편안하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회계란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무엇을? 경제적 사건을, 회계적 사건을.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답도 다 나왔고,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는 정보 이용자를 둘로 나누었었죠. 외부, 내부.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학습하는 과목이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에 제공하는 영역을 다루는 분야가 관리회계.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제공합니까? 그랬을 때 회계적 사건, 경제적 사건. 회계적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는요, 돈. 이게 금액으로 표시가 가능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것이 이제 회계다. 그러니까 회계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재무회계니까. 그럼 재무회계는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라는 게 어떤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기업에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자, 올해 우리 기업은 1년 동안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제공을 해줘야죠. 우리는 그런 표를 재무제표. 종류 몇 개? 5개.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오케이. 여기에는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도 있다.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은요. 자, 먼저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인데 주석은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차변이라고 하는 곳에 자산을, 대변이라고 하는 곳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을, 대변에 수익을.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뎁다 열심히 하는데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당, 좌, 자산. 당좌자산은 무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눴죠. 비유동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자, 잘했습니다. 부채도 두 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5개. 자본하고 자본금이 다릅니다. 자본하고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뭐라고요?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우리가 현금을 출자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금을 출자해서 회사가 설립했다.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세요. 항상 붕괴는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 있는 쪽 한쪽만 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현금 100만 원 알겠네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럼 이제 현금 어떻게 붕괴할까요? 차변 대변.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대변은 뭘 쓸까요? 자본금. 형태를 딱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본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재무상태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계정 과목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모든 계정 과목은 재무제표에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자, T계정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T계정. 보세요. 이게 T계정이에요. 왜 T계정이라고 했을까요? 영어 T자처럼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현금.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이라고 한번 전제해 봅시다. 현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그럼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쪽에 기록해야 됩니까? 차변 쪽에.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 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현금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현금이 감소했다 그러면 대변 쪽에. 생긴 모양이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모든 계정들을 1년간 거래되었던 모든 계정들을 다 합치면 차변과 대변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분개를 할 거예요. 차변과 대변의 합은 결론은 똑같아야 된다. 대변 쪽에는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차변적으로는요. 돈이 나가는 거죠. 운용. 자,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했던가요? 돈이 들어오는 방법.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내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방법 말해보세요.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 남의 돈이 뭘까요? 타인 자본, 부채. 그럼 내 돈은요? 자기 자본, 자본. 그럼 이게 뭘까요? 번 돈은 이익 또는 수익. 이런 부분들을 대변 쪽에 기록한다고요. 그럼 차변 쪽에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은 어떻게 나갈까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예를 들었던 다이소 같은 경우 상기업은 상품을 내다 팔아야 되니까 제조기업으로부터 각종 상품을 구입을 해와야죠. 돈으로 산 것. 두 번째, 돈으로 산 것은 뭘까요? 그게 자산. 그걸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돈으로 쓴 것은 그게 비용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 5개 중에 시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 두 번째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 나머지는 극단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아요.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T 계정 안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요 자산이 대변 쪽에 기록될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자산이 놓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뜻. 그럼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말은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뜻. 자본이 대변 쪽에 있으면 자본이 증가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이 차변 쪽에 가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자본이 감소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고 남의 자리에 가면 감소고, 그럼 총 가지수는 몇 개? 6개. 지금 3개에다가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6개. 그 다음에 비용도 대변 쪽으로 가면 비용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비용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러나 회계학에서 그냥 비용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익 발생 2개. 그러니까 총 8개. 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막 할 겁니다. 그러면 이 2개가 차변 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전체 몇 개? 4개. 자산이 대변 쪽으로, 실은 비용도 이리 올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비용은 두더라도 이것도 4개. 곱하면 16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16가지 상황을 오늘 분개를 통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정도면 근데 어떻게 분개를 이렇게 잘합니까? 이거 어려운 건데 불편한 건데 이제 분개를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은 분개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험은 분개를 통해서 자산이 증가했다는 뜻인지 감소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수익이 증가했다는 뜻인지 감소했다는 뜻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봅시다. 자, 계정과목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계정과목 이미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 정리했는데요. 얘 이름은 사과죠. 얘 이름은요. 얘 이름은요. 자, 우리는 사과다, 배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학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정 과목 정의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간단하게 계정 과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기록의 단위다. 기록의 단위다.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계정 과목을 찾아내 보세요. 일단 회계상 거래인 겁니까? 회계상 거래에다 그죠? 현금도 표현했고, 자, 금액으로 표시도 가능하고, 계정 과목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주식하고 현금이죠.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주식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고요. 저걸 뭐라고 쓴다고요? 자본금. 그럼 이거 한번 분개 한번 해보세요. 주당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주당 1,000원이면 1,000원 곱하기 100주 해야죠. 그럼 현금 얼마 들어온 겁니까? 10만원. 현금 10만원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러면 대변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동일해야죠. 그럼 대변에 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말해보세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 중에 무엇인가가 대변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분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래를 보고 즉각적으로 계정 과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거래에서 자산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적합한 것은 뭔가요? 여기서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걸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자본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이 분개를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 분개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다음 중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로 구성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5개가 나오면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정 과목을 보고 자, 거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계정 과목을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입니까? 어떤 계정 과목이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현금도 있고 이자라는 개념도 있고 차입이라는 개념도 있네요. 요거는 계정 과목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냥 차입금.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름을 만들어 봅시다. 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신 거죠? 1년 이내. 1년 동안 그랬으니까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론 얘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이렇게. 분개가 뭘까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회계적 거래를 분해시키는 거죠. 그죠? 작은 단위로, 거래 단위로 다 분해를 시키는 건데 한자는 저런 뜻입니다. 나눈다. 왼쪽이 무슨 뜻이라고요? 차변? 오른쪽이 무슨 뜻이라고요? 대변? 그럼 차변은 무슨 의미입니까? 차변은 왼쪽이란 뜻 이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대변은 그냥 오른쪽이란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자, 나는 지금 첫날이야 상관없어요. 자꾸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자꾸 듣고 되뇌기고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해 보는 겁니다. 자산을, 부채를, 자본을. 자, 자산을 정의하세요. 자산이란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오케이. 자산의 정의. 자산의 정의. 아니,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기억해야 돼요. 시험용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경제적 자원. 자,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경제적 자원이라면 부채는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업무. 그럼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 지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익을 정의해 보세요. 수익이란. 자, 여기 있는 계정 과목, 여기 있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을. 자, 수익은 유리한 거죠. 유리하다는 얘기는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크다는 겁니까? 기말자산이 커야죠. 기초에는 100원이었는데 기말에는 120원이더라.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0원 이익 봤다는 뜻이니까 자산의 증가. 부채는요? 감소. 자본은? 이게 수익이죠. 그럼 비용은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러니까 요 내용 가지고 수익, 비용 같이 정의하면 돼요. 우리 첫날 OT 할 때 그런 말 했었죠. 제발 이거 좀 하지 말자고요. 철저하게 시험 준비해야 돼요. 시험 준비. 그럼 시험 준비를 하려면 기준이 뭘까요? 그게 기출문제죠. 나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 보기에 좋은 걸 학습해야죠. 자, 분계라는 개념. 편안하게 쭉 읽어봐요. 회계상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답니다.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가 뭐였죠? 없어있는데요.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올 것. 두 번째, 금액으로 표시가 가능할 것. 이것을 차변과 대변 요소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를 하려면 첫 번째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시험은 다 회계상 거래들이 나오는 거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찾아라 이럴 때만 하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계정 과목을 찾아서 그 계정 과목을 차변 쪽에 기입할 거냐 대변 쪽에 기입할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찾아내고, 그러면 계정 과목을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까? 대차대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을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 이 계정 과목을 한번 도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산의 증가인지 아니면 자산의 감소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차변 요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방금 4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럼 대변 쪽에는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근데 그걸 외울 필요 없다고요. 먼저 재무상태표를 떠올리세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자산. 그럼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라고요. 그럼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요. 얘가 남의 자리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을 갖는다고요.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부채.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것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한다는 뜻이고 남의 자리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의 자리가 대변. 그럼 자본이 대변에 있다라는 말은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자본이 감소하면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그럼 차변과 대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늘 했던 거 생각해봐요. 학교 다닐 때 늘 했던 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3 플러스 블랭크 하면 7이다. 블랭크에 무엇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이런 게 문제죠. 그럼 블랭크 안에 들어갈 게 뭔지를 알려면 요 3을 등호 뒤로 넘겨야죠. 등호 뒤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죠. 왜 부호가 바뀝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응? 이걸 회계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차변과 대변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것이 차변 쪽에 있으면 플러스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게 대변 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또 반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계산 문제 풀 때 막 물어봅니다. 왜 부호 바뀌냐고. 그런 거는 안 물어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사용하면 되니까. 오늘 계산 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변에는요. 손익계산서 떠올리세요. 손익, 손, 비용.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쪽에. 그럼 다른 의미로 봅시다. 비용이 차변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변 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세 가지를 증가감소로 표현을 했다면 수익과 비용도 실은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발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비용의 증가. 근데 비용이 대변 쪽에 갔다. 비용이 감소했다. 나는 비용이 있었다. 이걸 갚아줬다. 갚아서는 비용이 감소해야죠. 그럼 반대쪽으로 가야죠. 전체 가지수가 몇 개? 8개. 그래서 이렇게 거래의 8요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4 하니까 16이니까 실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16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나올 수도 있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래도 봅시다. 처음이니까. 자, 책에 가서 한번 구경만 해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요 그림만 보세요. 비용이 차변 쪽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 비용의 발생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비용을 앞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는 것. 그게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대변 쪽이죠. 수익을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그대로. 그럼 그 정의를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인다고요. 자, 거래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책에. 교환거래라는 말이 보이고요. 이게 교환거래라고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정의는 보지 말고 교환거래가 뭔가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만 가지고 거래가 일어난 것을 말해요. 그럼 손익거래는 뭘까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만 가지고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 둘이 혼합되어 있으면 혼합거래입니다. 근데 안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국업 시험 같은 데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어떤 거래에 속하느냐. 그럼 분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 초창기 때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책도 한번 체크해야 되니까요. 자, 결론. 계정 과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한다고요? 기록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기록의 단위를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T계정이다 이렇게. 자, 계정의 분류. 그래서 입문과정이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차변 쪽에 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산 아니면 비용. 잔액이 대변 쪽에 놓는다는 말은 부채이거나 자본이거나 수익이란 얘기죠. 그런 것들. 자, 하나만 해봅시다. 요거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부채. 왜 부채죠? 그러면 대립되는 개념은요? 응? 자, 분계. 자,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읽어보세요. 자, 표현을 약간 좀 바꿔볼게요.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안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차변 쪽에 들어갈지 대변 쪽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한 계정 과목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요. 쉽게 보이는 계정 과목부터. 그리고 나서 그 계정 과목의 결과 정간지 감소인지를 결정해서 차변 쪽이나 대변 쪽에 적으면 돼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차변이나 대변에 기록했다면 반대쪽에는 금액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럼 금액 쓰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분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계가 어려운 이유는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막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 있는 거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계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교재. 자, 여러분들은 교재 펼치면 밑에 해설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펼치지 마시고요. 일단 교재는 53페이지 아까 펴두기로 했죠. 53페이지만 딱 펴두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그냥 푸세요. 편안하게. 물론 지금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했답니다. 일단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만 딱 표현하세요. 현금.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나갔다는 겁니까?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그럼 자산이 들어왔다는 말은 자산의 증가.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에? 원래 자기 자리. 원래 자기 자리가 차변 쪽이었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10만원 이렇게. 그러면 대변은 당연히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금액은 동일하겠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계정 과목만 결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 가지고 이제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적을까요? 상품. 상품입니까? 매출입니까? 그것도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상품 또는 상품 매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2번하고 3번하고 해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오늘 이 계정 과목 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외상 매입입니까? 매출입니까? 매출이 됩니까? 그럼 여기는요? 받을 차이점.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야 되고요. 외상 매출금 말 그대로 외상으로 판 거죠. 그냥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근데 받을 엄은요? 엄은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년간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10년간 거래를 했다면 우리는 서로 상호간의 신용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높으면 야, 지금 급한데 좀 상품 좀 보내줘. 그러면 보내주고 그냥 외상 처리하는 거죠. 근데 경기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사람은 신뢰성이 있어요. 경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외상으로 주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요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끊어줘. 그래서 엄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면 여기는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만기가 있다는 걸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만기일이 있다는 거. 저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그럼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받을 엄은 현금이다 아니다. 그 시험 문제로 나와요. 엄은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기가 도래한 엄은 그건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답이 확 달라집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입니다. 그러면 현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방금 만기가 도래했다는 말을 썼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왜 갑자기 만기가 도래하면 엄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그렇죠. 유동성이 좋아졌다. 유동성이 좋아졌다. 그럼 현금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현금으로 당장이라도 뭔가 처리 가능한.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만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3개월도 기억하세요. 3개월. 그러면 3개월이면 언제부터 3개월인지가 중요하겠죠. 언제부터냐? 취득일부터입니다. 그냥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취득일부터 3개월. 그럼 다시 현금에서 기억할 것은 유동성. 분명히 엄인데 엄을 발행해서 얘는 현금이 아니라고요. 근데 만기가 도래한 엄이 되는 순간 얘는 갑자기 현금이 되어버립니다. 왜 갑자기 현금입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표현 만기가 도래한 두 번째 취득일부터 3개월. 자, 요 개념. 자, 그래서 요런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것 한번 구경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 분계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럼 2번 정확하게 처리합시다. 2번 상품 둘 다 상품을 매출했죠. 상품은 자산, 부채, 자본. 자, 그럼 분계할 때는 상품이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어디를 봐도 상품이 없다고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대표적인 게 상품. 이 둘은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상기업이냐 제조기업이냐. 제공품, 반제품 둘 다 그냥 과정. 원재료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이 전부 다 재고자산. 그럼 생각해봐요. 제조기업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럼 분개할 때 계정 과목은요, 제품. 근데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때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구분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의 정의를 가볍게 언급했는데,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죠?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원재료 구입을 해왔습니다. 1000g. 그 중에 800g은 사용을 했습니다. 200g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요거는 여전히 판매를 할 거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들도 궁극적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내다 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었죠.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거는 무슨 자산? 유형자산.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예. 온라인 매출이 지금 상기업들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상기업들이 이러다가는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15% 사라졌다 그러죠.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는 쿠팡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엄마 쿠팡 가자고. 이게 이렇게 자영업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라고 완전 다 도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한데 합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을 처음 보는 거지 시험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중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봐왔습니까?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복. 또 보고 또 보는 거. 그게 그냥 최선의 방법.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단점이던가요? 까먹는다. 그럼 까먹을 때쯤 또 본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합격합니다. 단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 그 턴이 길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없어져요. 이게 자꾸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은 지금 입문과정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새는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가 없죠.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내용 3년간 하는 내용들을 거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분개 조금만 더 이어갑시다. 이번에는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처음 보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개할 때는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보지 않는다. 자신의 있는 쪽 한쪽만. 어쨌든 20만 원이죠. 그럼 차변이든 대변이든 일단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그럼 자신이 있는 쪽이 일단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받아서 바로 예금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현금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기록해야죠. 그럼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가야 됩니까? 상품 매출 20만 원. 그 다음에 당좌 예입했다고 되는데 이걸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당좌 예금을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당좌 예금이 어떤 건지.
당좌 예금 계정을 혹시 은행에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하셨습니까? 그럼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안 했는데 당좌 예금 계정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런가요? 자, 갑돌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미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받을어미나 지급어미나, 자, 우리 입장에 생각합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어미죠. 그죠? 왜 현금을 주면 될 걸 왜 지급어미를 줬을까요? 왜 그냥 현금 주면 그냥 깔끔하게 거래가 끝나는데 왜 어음을 발행한 거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좀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자,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시장에서 내가 계속 굴릴 수 있는 돈은 나는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만기 2개월짜리, 만기 3개월짜리 엄 주는 게 일단은 편해요. 그럼 일단 그 기간 동안 이 자금 내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는 가능하니까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도 계속 있고 그럼 기업은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엄거래, 외상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 가서 당좌 예금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천만원 예금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을 발행한 거예요. 엄도 발행하고 수표도 발행하고, 그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 수표가 1200만원 발행했대요. 그럼 당좌 수표를 받은 을이 이 수표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도 수표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여기는 1000만원 밖에 없는데요. 나는 지금 갑돌이는 당좌 예금 계정에다 1000만원만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라고요. 그럼 수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범주 안에서만 수표를 발행해야죠. 초과 발행했죠. 초과 발행해서 수표 들고 은행 가면 은행은 돈 못 주는 거죠. 1000만원만 주고 200만원은 못 줍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부도 수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갑돌이의 신용 상태가 어떨까요? 아니, 갑돌이는 1000만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갑돌이는 1200만원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돈이 수시로 빠져나갈 테니까 1200만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행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갑돌이의 신용 상태가 수시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은행하고 갑돌이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좌 예금에 지금 당신 은행하고 거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나의 신용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예금된 금액보다 내가 30% 추가로 더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현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1200만원을 가지면 은행은 1200만원 주는 겁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저 200만원을 잘 보세요. 요 200만원.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갑돌이가 은행한테 빌린 거죠. 관계 설정을 잘 봐요. 빌린 거죠. 요 계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월. 용어 좀 기억합시다. 당좌 차월. 갑돌이 입장에서 당좌 예금은 현금이다 아니다? 현금이다. 당좌 차월은 현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부채다. 정확한 계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당좌 차월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 자, 기억 한번 합시다. 구조 잘 보세요. 이제 막 넘어가면 이제 당좌 예금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방금 당좌 예입했다 이런 말은 나왔는데 당좌 예금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좌 예금 계정을 탁 트면 은행에 수표를 댑다 많이 줘요. 수표를 가져가요. 이거는 현금이다 아니다. 이는 현금 아니에요. 그냥 종이도 종이. 근데 이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현금이 되는 거죠. 당좌 예금 계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시험 기준으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시험 기준으로 기억할 것은 당좌 예금은 현금이다. 그런데 당좌 예금 계정에 현재 입금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는 있다. 단 그것은 초과된 금액은 뭐라고 부른다? 당좌 차월로서 부채다. 단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이다. 그럼 당좌 차월은 현금? 아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이다. 기억합시다. 여기서 하나만 더 봅시다. 수표를 발행하기는 발행했는데 발행일이 오늘이 며칠이죠? 13일. 오늘이 8월 13일. 그럼 이제 우리가 갑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수표를 받고 보니까 발행일이 8월 13일이랍니다. 그럼 오늘 이 수표 들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는 현금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현금이다. 근데 발행일이 9월 10일이래요. 9월 10일. 그럼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에서 현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이 수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응? 먼저 발행일은 언제라고요? 발행일은 9월 1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9월 10일이 되어야 현금이 된다고요. 근데 그 날짜를 앞서서 먼저 발행했죠. 일자를 먼저 발행한 수표다. 선일자 수표. 그럼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찍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계정 기억해야 됩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이다. 근데 당좌 예금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 발행은 가능하다. 단 상호 약정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은 할 수 있지만 초과된 금액은 당좌 차월이라고 부른다. 그건 부채다. 근데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그럼 당좌 차월은 현금? 아니다. 좀 X만 보면 또 동영상 보다가 X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큰일 나니까 현금 아니다.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먼저. 발행일은 9월 10일인데 오늘 발행을 해버렸다고요. 빨리 발행했죠. 선일자 수표. 이거는 현금 아니다. 자, 용어 세 가지, 계정 과목 세 가지 좀 기억합시다. 우리 지금 분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좌 예금이었습니다. 당좌 예금. 자, 한 번 더 방금 했던 거 그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당좌 예금 현금이다. 이 당좌 예금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할 수 있다. 단 초과된 그 금액의 이름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른다. 당좌 차월은 현금? 아니다. 근데 정확한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그런데 발행일이 빨리 발행했다. 그것을 선일자 수표. 뭘 한다고요? 선일자 수표. 현금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5번하고 10번하고 비교하시면서 분기 한번 해보시죠. (5번과) (10번에서는) 상품이라는 계정은 등장 안 하는 거죠. 그죠? 상품이 지금 움직인 건 아니니까. 그럼 상품 계정은 필요 없는 거고요. 자, 5번.
현금은 움직였네요. 그리고 10번도 현금은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저기 현금이니까 현금 처리합시다. 현금을 도론구조 자산의 증가. 그러면 차변 쪽 차변에다가 현금 5만원. 그럼 대변도 5만원. 그러면 계정감응요. 그럼 계약금 쪽으로 먼저 받은 거 아닙니까? 선수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수, 받을 숫자. 먼저 받았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현금이 나간 것은 편안하니까 현금 3만원. 그럼 차변 쪽에도 3만원인데 계정 과목의 이름. 먼저 지급할 급자입니다.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둘 다 중요한 계정 과목입니다. 한 세트로 묶어서 보세요. 붕괴와 함께. 거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발생하는 거구나. 상품이 100만원 한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상품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외상으로 못 주겠대요. 그럼 돈 일부라도 좀 보내줘. 그래요? 그럼 5만원 먼저 보낼게. 그냥 5만원 보낸 거예요. 그런 회계 처리. 받을 숫자 먼저 받았다. 지급할 급자 먼저 지급했다. 먼저 받았으니까 실제는 받아야 될 게 아닌데 먼저 받은 거니까 이건 부채로 처리한다. 왜 부채죠? 먼저 받았죠. 그 결과 현재 업무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지급해야 될 업무가 생긴 거예요. 상품을 지급해야 되는 업무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부채. 급 받았다고요. 먼저 돈을 받았다고요. 먼저 돈을 지급했다고요. 지급할 급자. 그래서 돈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상품을 받을 거죠. 자산과 부채. 이거는 현재의 업무. 그죠? 이는 현재의 자산. 현재의 경제적 편익입니다. 자, 구분하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를 볼게요. 둘 다 자산입니까?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둘 다 외상거래입니까? 둘 다 외상거래. 외상 매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외상으로 판 거고요. 받으름 찜찜하다. 어음이라도 줘. 그래서 어음받은 형태고. 자, 이 부분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세트로 묶어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거래.
구분하세요. 같이 묶어 놓고 가야 됩니다. 같이 묶어 놓고. 자, 나의 입장에서 외상매출금은 상품 나갔죠? 돈 못 받았죠? 미수금 상품 나갔죠? 돈 못 받았죠?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가 나갔을까요? 상품 이외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비품입니다. 계정감을 잘 봐요. 그러면 해커스 입장에서 볼까요? 해커스 입장에서 영상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외상으로 판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예전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미수금. 또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사거나. 자, 컴퓨터를 팔았다고 전제합시다. 해커스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팔았다. 해커스의 주된 영업활동은 강의를 파는 거죠. 강의를 파는 건데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것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정 과목은 컴퓨터가 아니고 계정 과목은 비품. 이렇게. 비품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 재무상태표 다시 떠올리세요. 차변. 자산은 크게 두 개. 유동, 비유동. 유동은 두 개. 당좌, 재고. 이 당좌만 해결하면 끝나요. 당좌만. 관련된 부채만 그러니까 부채에서 유동 부채만 끝나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용어 자체는 쉬워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이 당좌 자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들이 좀 많이 불편해요. 낯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품은 유동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비유동으로 가볼까요? 비유동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유형,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러면 해커스는 컴퓨터를 처음에 왜 샀을까요? 사용하려고. 사용하려고 샀으니까 유형자산이죠. 그러다가 팔아버렸다고요. 그럴 때 쓰는 게 비품.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한번 계정 과목을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자, 다음 거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4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답을.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계정 과목이 비품입니다. 비품. 돈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그때 나오는 계정이. 자, 10번 해설을 보세요. 아니면 지금 처분익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비품 나가고 돈 들어왔으면 현금, 돈 안 들어왔죠? 미수금. 상품 나가고 돈 들어왔으면 현금, 돈 안 들어왔으면 외상 매출금. 자, 상품 나가고 돈 들어왔으면 현금, 상품 나가고 돈 안 들어왔으면 외상 매출금, 상품 나가고 어음 받았으면 받으름. 그런데 비품 나갔다고요. 비품 나가고 돈 안 들어왔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분개를 하고 싶은데 낯선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계정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스톱할게요.
손익계산서 계정과 뭐 아직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선까지만요. 다시 한번 구경하세요. 자, 머리 맑게 합시다. 재무제표가 왜 중요합니까? 일단 재무제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계정 과목을 익히려고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이죠. 자산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유동과 비유동. 유동의 첫 번째는요? 당좌 첫 번째 뭐 있을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당기면 그걸 다 빼버리고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요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니까. 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과목이 먼저 머리에 딱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시험에 나올 건지를 다 알게 된다고요. 무엇을 학습해야 될 건지. 하나하나 내용들을 학습하고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들은 머릿속에 대충 잡히면 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자,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27회 먼저가 27회죠. 여러분들은 28회 아닙니까? 올해 시험 본 거예요. 이게 나왔다고요. 답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원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지금 재무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고 손익계산서 어떻고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지. 그런 게 모르는 상태라면 이거 누가 답을 찾겠냐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자, 머릿속에 표를 딱 그대로 기억하세요. 곧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하는 이유, 이게 제일 객관적인 게 법인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가면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하고 우리 시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들이고 우리는 지금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거기에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기준은 당좌 자산인데 국제 기준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 금융자산. 근데 아마 시험은 이 번갈아 가면 나와. 이 용어도 사용하고 이 용어도 사용하고. 자, 자산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당좌하고 재고인데 당좌 자산을 당좌 자산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도 용어를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은 총 몇 개? 자, 지금까지는 자본하고 자본금이 다릅니다만 일단 기억하기로 했고요. 지난주까지. 오늘은 5개 일단 한번 다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자본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자, 5가지 기억 좀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이익준비금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입니까? 이렇게. 예, 요 안에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익준비금이 뭘까요?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그 이익 중에 무조건 다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기업에 남기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의 목적은 뭘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해봐요. 주주에게 배당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손실이 생긴 배당금 못 주죠. 그럼 주총 열려서 어떻게 할까요? 경영진 바꾸자고 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야. 나중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또 일정 부분 배당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금융자산이 당좌자산이구나, 그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그림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주하고는 뭐가 달라야죠. 이제 매주 만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게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 유동자산으로 갑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당좌하고 재고하고. 비유동은 네 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여기서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는데 구분 기준은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유동성이 아주 좋다.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 둘은 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당좌 자산은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고 판매를 통하지 않고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얘는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목적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했었죠. 선수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입니까? 그럼 선수금에 대립되는 개념. 선거금. 선거금은 어디에 적을까요? 당좌 자산 중에 선거금이 있겠죠. 그럼 대립되는 게 선수금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선수금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오케이. 그럼 선수금은 어떤 의미죠? 기업 입장에서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1년 이내에 갚을 필요 없어요. 3년 후에 갚아도 됩니다. 그러면요. 계정 과목은 장기 선수금, 통칭 장기 차입금들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그러면 단기, 장기부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년 이내냐, 1년 이상이냐 이렇게. 당좌 자산의 종류 말해보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 배웠던 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인데 나누면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름 그리고 미수금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3개월이라는 표현 한번 기억하자 그랬죠. 곧 나올 겁니다. 왜? 3개월 이내라는 말은 유동성이 엄청 좋다 이런 뜻이라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오면 그냥 어음을 받은 거죠. 미수금은요. 주된 영업활동 이외 주로 이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비품이더라. 이것도 하나가 비품 나가고 대변에 차변에 미수금 성급 비용 대립되는 개념은요. 성급 먼저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대립되는 개념은 선수, 미수, 수익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보세요. 미수, 수익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자산이 되는데. 자, 성급 비용 대립되는 성급 먼저 받은 거죠. 그러면 먼저 준 것. 먼저 준 게 뭐 어떤가요? 선수. 그 다음에 뒤에 뭘 써야죠. 자꾸 이렇게 계정 과목들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이 계정만 넘어가면 돼요.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은 넘어가 이제부터는 다 쉬워요. 선수 수익입니다. 이 파트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정 과목은 누구나 다 확연하게 앞서 했지만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어떤 거라고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누가 모르냐고요. 나머지 다 쉬워요. 그럼 유형자산은 뭐 있을까요? 유형 비품. 예. 또 뭐 있을까요? 차량 운반구. 자동차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뭐.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는 내용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하루 전날에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을 범위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은 집중력을 극대화시킵시다. 출제 빈도 자체가 워낙 높아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재무상태표가 내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자산에는 유동과 비유동, 유동에는 당자와 재고. 당자 첫 번째가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뭘 물어보느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이 뭡니까? 현금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현금이 뭐냐 물어보면 좀 그래요. 통화. 통화는 뭡니까? 통화. 지금 지갑 안에 있는 거예요. 요새는 사실 지갑도 없죠. 핸드폰에 다 결제하는데 뭐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 없지만, 자, 지갑 안에 일단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폐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동전을 좀 더 고상하게 주화. 시험에는 동전 이렇게 안 나와요. 주화라고 나와요. 자, 단어 해석하세요. 무조건 직독직해하시라고 했습니다. 통화, 대용, 정금 무슨 말입니까?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통화, 대용, 정권의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당자 수표, 당자 차월, 선일자 수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요구불예금은 뭡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하세요. 응? 오케이. 내가 은행 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는 예금.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예금. 저축성은 안 됩니다. 저축성 예금들은 안 돼요. 이유는요? 그렇죠. 저축성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저축예금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표현보다는 보통 이게 잘 나와요. 정기예금이 저축성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 넣는 그건 뭔가요? 그건 보통 예금. 우리가 거래하는 거. 자, 현금성 자산. 여기서 아까 우리 몇 개월을 기억하자고요? 3개월. 언제부터 3개월이라고요? 취득일. 자, 대충 감만 잡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내용들의 금액을 막 제시해놔요. 금액이 100원이다, 1000원이다 막 해놓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이냐 구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3개. 현금하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통화하고 통화 대용 정권하고.
현금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통화는 뭐 시험에 놓을 가능성 없고 넣은다고 해서 틀릴 이유도 없고. 자, 통화 대용 청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압 수표. 이 뭔가요? 자기압 수표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 수표는 당연히 현금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선일자. 선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죠.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선일자 수표는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선일자는 해석을 해봐요. 발행일이 먼저 발행된 거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8월 10일인, 13일인데 수표에는 9월 10일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9월 10일 가까이에 발행을 하면 되는데 미리 발행을 한 거죠. 그 내 호주머니에 좀 선일자가 들어와 있긴 있지만 이는 은행 가봤자 돈 안 준다고요. 그럼 얘는 현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당좌 수표. 자, 그런데 보세요. 당좌 차ውን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부채. 요 개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봐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 예금 계정이 만들어진다. 그럼 당좌 예금 계정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도 상호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당좌 예금 계정에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은 가능한데 그 초과한 그 금액을 뭐라 부른다? 당좌 차월이다. 당좌 차월은 부채다. 단 정확한 계정 과목은 당좌 차월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기억하세요. 우편한 정서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떨 때 받아봅니까? 할아버님께서 너무 반대가 된 거 아닌가요? 손자들한테. 그럼 할아버님이 저 지방 쪽에 계신가 보죠? 그러니까 우편한 정수는 우리나라에 주로 7, 80년대 주로 많이 90년대까지는 사용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우편한 정서. 우리가 지금 은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가서 은행에다가 100만 원짜리 우편한 정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한 정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우편한 정서를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주소지에 있는 특정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목적지에 배달할 때 그 갖다 주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말하는 우체부 아저씨요. 그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으신 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체국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편한 정서는 뭐라고요? 현금이라고요. 현금. 잘 보세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주식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은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그냥 그 주식 통장에 돈 들어와요. 자, 배당금 줍니다 하고 뭐 그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냥.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통지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날짜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통지표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와요. 보내줬다는 거. 자, 통지표. 보증금은 안 됩니다. 보증금은 현금 아니라고요. 왜 현금 아닐까요? 자, 다시 갑니다. 선일자는 왜 현금이 아니죠? 일단 날짜가 도래 안 했죠. 보증금은 왜 아니죠? 이것도 아까 만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죠. 선일자 수표도 어음하고 똑같죠? 저도 어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증금은 안 된다는 거. 보세요. 공사채 이자표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는 뭐라고요? 앞에 지급일이 도래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어음은 현금이다 아니다? 현금 아니다. 그런데 앞서 뭐라고 했었죠 우리?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현금입니다. 당좌 차월의 계정 과목이 당기 차입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좌 차월의 계정 과목은 당기 차입금. 자, 기억해 봅시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그 제목 안에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가지고 오면 이 통지표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면 뭘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바로 통장에다가 돈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공사채 이자표는 반드시 앞에 뭐라고요? 지급일이 도래했다는 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엄도 현금처럼 사용하려면 반드시 만기가 도래했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외국환이 뭡니까? 달러. 달러도 되고 엔화도 되고 막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탭딱 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3.5. 옆에는 일본은 얼마입니까? 0.25. 중국은 얼마일까요? 근데 왜 중국 금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얘들은 미국하고 같이 안 움직이니까. 우리하고도 같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움직이니까. 미국은 얼마입니까? (0.25가) 15년 7개월 만에 인상된 겁니다. 그럼 지난 15년 7개월 동안 일본 금리는 제로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입니다. 지금 제시된 것은 기준금리예요. 그럼 일본은행 가서 돈 빌리면 0%라고 해서 그럼 일본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전혀 부담 안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제로라고요. 가상금리는 존재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금리 구조라면 일본에서 돈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든 미국에 투자하든 그것도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3% 가만히 앉아서 5% 받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 안 해. 지난주 주 말쯤에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는 말은 하기는 했지만 물가가 높아서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물가가 너무 심해요. 일본 물가가 높아서 자국민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일본은 일본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어찌되었든 금리를 올렸더니 추가적으로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엔화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일본으로. 그러면서 지금 그 또한 갑자기 미국 고용률이 안 좋다는 그 발표와 거의 맞물리면서 갑자기 세계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잠시 일단 스탑을 하겠다는데 아마도 계속 올리겠죠. 자국 중심으로 갈 테니까. 어쨌든 지금 금리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환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죠. 현금, 요구불 예금,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성 자산. 자,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무엇은 안 된다고요? 저축 예금은 안 된다고요. 정기 예금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현금성 자산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 대상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들인데, 채권의 종류. 시험에서는 항상 뭐 양도성 예금 정서, 지난주에 가볍게 언급했죠.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몇 번 나옵니까? 자, 4번 나왔고요. 또요.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은 다 몇 번 나옵니까?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당좌 차월 현금 아니다. 얘는 부채다. 정확한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다. 선일자 수표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급기일이 도래한, 안 붙어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붙었네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이다. 우편한 정서 현금이다. 양도성 예금 정서, 그냥 양도성 예금 정서만 나왔는데,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입니까? 12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그럼 12, 1, 2, 3개월 넘었는데요. 3개월 넘은 거죠. 그러면 현금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보증금은 안 됩니다. 어떤 보증금이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기간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현금 아니다. 자기압 수표 현금이다. 외국한 현금이다. 근데 금액 환산해야죠. 1달러에 1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20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220. 이런 식 스타일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2번 나왔습니다. 또요. 4번 왜 서로 의견이 다릅니까?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자, 1번 통화 현금이다. 자, 예금에서는 안 되는 거 있었죠. 정기예금,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저축예금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보통 예금 현금입니다. 수표에서는 선일자 수표는 아니고 자기압 수표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아니죠. 단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되면 현금입니다. 우편한 정서 현금. 어떤 경우에도 앞에 거는 볼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계정은. 보증금은 현금 아닙니다. 그 다음 정기예금. 날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정기예금 무조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기예금 무조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했는데 이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입니까? X 1년 12월 1일인데 X 2년 1월 31일이 만기래요. 그럼 3개월 이내죠. 그럼 현금 2다. 그럼 그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답은 4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놓으면 깔끔한데 문제는 계속 최근에는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빨리 보고 이게 3개월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정답 찾고 갑시다. 첫 번째, 자기압수표, 현금이죠. 차용 정서는요? 아니고. 약속금? 아니고. 만기가 도래해야죠. 만기가 도래한 했으니 그는 현금이고요. 우편한 정서, 현금. 외국한도 현금인데 전환시켜야죠. 11,000원. 그 다음 양도성 예금 정서, 이게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10월, 11월, 12월. 그럼 3개월 초과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현금 아닌 거네요. 이렇게. 앞에 이론 정리할 때가 편합니까? 문제 풀 때가 편합니까? 나중에 이제 느낄 겁니다. 첫날 말할 때 기출문제가 왜 좋냐 그러면 같은 문제 몇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다 암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습하실 때도 너무 여기에 급급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 번 정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냥 직접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 뭐 실수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3개월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 시험 칠 때까지 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거는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어차피 머릿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서 반복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쨌든 별거 없죠.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재무상태표 구조, 그 계정 과목. 당좌자산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학습하는 거죠. 그럼 단지 계정으로 끝나지 말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숫자만 안 줘도 되겠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그냥 금액 없이 내용만 쭉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이런 거라고요.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라.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